이 사람 계좌로 또 돈 보내셨어요? 5천만 원이요? 응.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아버님, 이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은. 곧 만날 거야.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벌써 8천만 원을 보내셨다고요? 너희는 몰라. 수진이는 진짜야. 시리아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62세. 이제야 제 이야기를 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15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은퇴 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제 실수를 공유하려 합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져서 저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은퇴 후 찾아온 고독에서 시작됩니다. 32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임원까지 제 인생의 전부를 회사에 바쳤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도착했고 저녁 9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 회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자주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랑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아이들 교육비 모두 제가 벌었습니다. 제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커리어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15억 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1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퇴식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아내와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돌봐주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은퇴 후 첫날 알람 없이 일어난 아침.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울리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그 자유는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넥타이 없는 저, 출근할 곳 없는 저, 상무님이라 불리지 않는 저. 그냥 김철민. 62세 노인. 그게 다였습니다. 제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그게 제가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고 아내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아들과 딸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혼자 잘 지낸다. 너희 생활이나 잘해. 자존심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바쁩니다. 딸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육아에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빠, 애들이 울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나중에. 그 나중에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130평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5개나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실과 안방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문을 닫아놨습니다. 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습니다. 식빵 2장과 우유 1잔. 그게 다입니다. 요리할 의욕이 없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텔레비전을 봅니다. 주로 뉴스와 다큐멘터리. 점심은 냉동식품을 데워 먹습니다. 오후엔 산책을 하거나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저녁 6시에 또 냉동식품. 밤 10시에 잠듭니다. 가끔 마트에 갑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들이 장을 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보, 이거 살까? 아니야, 저번에 샀잖아. 그런 사소한 대화들.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반가웠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근황, 후임자 이야기, 업계 동향. 하지만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가 시계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회의 시간이라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는 바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마트에 남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상무님이 아닙니다. 그냥 은퇴한 노인입니다.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SNS 하세요? 요즘 다들 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처음엔 사용법도 어려웠습니다. 친구 추가가 뭔지, 좋아요는 어떻게 누르는지 아들에게 영상 통화로 배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아들은 조금 짜증이 났는지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제가 바빠서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옛 동창들을 검색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군대 전후. 몇 명을 찾았습니다. 친구 신청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수락 알림이 왔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들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여행 사진, 손주들 사진, 골프 사진.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뭔가 올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릴 게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텔레비전과 냉동식품. 그래도 페이스북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점심 후에도 저녁에도 누가 뭘 올렸나, 댓글은 달렸나?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10월 15일.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친구 요청. 박수진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온화한 미소.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계 미국 군의관. 현재 시리아 알레포 주둔 중. 52세. 이혼. 딸 하나. 한국이 그립습니다. 왜 저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외로웠기 때문에 수락했습니다. 곧 메시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신청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국분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정중한 문체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철민입니다. 시리아는 위험하지 않나요? 뉴스에서 봤는데 전쟁 중이라던데. 그녀의 답장이 왔습니다. 네, 위험합니다. 하지만 부상당한 군인들을 돌봐야 해서요. 이게 제 직업이니까요. 철민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날씨, 음식, 일상. 오늘 서울 날씨는 어때요? 여기는 너무 더워요. 모래바람도 심하고요. 점심은 뭘 드셨어요? 군대 식당 음식이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요. 그런데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로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어떤 직책이었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저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2015년에 큰 프로젝트를 맡았었어요. 해외 지사 설립 프로젝트였죠. 정말 힘들었지만 성공시켰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해외 지사 설립이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철민 씨는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시네요.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은퇴 후엔 아무도 제 과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딸도 아버지는 대단하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자세히 듣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제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질문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팀원들은 뭐라고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많으셨겠어요. 저는 매일 그녀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도 곧 답장했습니다. 철민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누군가 제 잠을 걱정해 주다니. 몇 년 만이었을까요?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리아의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 매일 밤 들리는 포격 소리. 위험한 순간들.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운 이야기.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딸에 대한 걱정. 딸이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학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급여가 좋거든요. 저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도 혼자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위험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슷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저는 제 아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만 하느라 아내를 소홀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 오빠,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오빠랑 이야기하니 힘이 나요. 62세 노인에게 오빠라니 어색했습니다. 수진 씨, 저 나이가 많은데 그냥 편하게 불러요. 하지만 그녀는 고집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오빠가 저한테는 든든한 의지가 되는걸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가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어느새 자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야,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자기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그녀의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야,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저녁엔 그녀에게 하루 일과를 보고했습니다. 오늘 산책 다녀왔어. 날씨가 좋더라고. 우와,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더워서 밖에 못 나가요. 몇 년 만에 제 하루가 의미 있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그녀가 보낸 사진들을 매일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습, 의료진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천막 병원 앞에서의 모습, 일몰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앨범에 저장했습니다. 자기 전에 보곤 했습니다. 그녀도 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얼굴이 궁금해요.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62세 노인의 얼굴을. 하지만 용기를 내서 셀카를 찍어 보냈습니다. 멋지세요.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자기 같은 분이랑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녀의 칭찬에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한국에 갈 거예요. 자기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상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는 모습을.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고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고. 혼자가 아닌 삶. 제 15억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월 중순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간도 이상했습니다.
새벽 3시. 그녀는 보통 그 시간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답장이 오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 30분이 3시간 같았습니다. 자기야, 말하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부대에서 작전을 나갔어요. 그런데 테러범들의 은신처를 급습했는데 거기서 큰 돈을 발견했어요. 현금으로 수백만 달러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그럼 군에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불법 자금이에요. 테러 조직 자금. 상부에 보고하면 복잡해져요. 조사받고 연루되고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들이 일부는 빼돌리기로 했대요. 저한테도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딸 학비 생각하니까. 그리고 자기랑 한국에서 새 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하지만 테러 조직 돈이니까 괜찮은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한국으로 보냈어요. 자기 주소로요. 뭐? 내 주소로?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 주소로 보내면 추적당할 수 있어요. 한국이 안전해요. 외교 행랑에 넣어서 보냈어요. 이미 한국에 도착했어요.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 주소로 그런 걸 왜? 미안해요.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급박해서. 하지만 곧 자기한테 갈 거예요. 그 돈으로 우리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녀가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장 끝에 유유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세관에서 검사에 걸렸대요. 내용물 확인하겠다고. 그럼 어떻게 해? 검사관한테 돈을 줘야 한대요. 비공식적으로요. 그래야 통과시켜 준대요.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에 비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수백만 달러면 최소 30억 원? 2천만 원은 그에 비하면. 하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맞나? 불법 아닌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야, 못 믿으시겠죠? 그럼 저 혼자 해결할게요. 미안해요. 자기한테 부담 드려서. 그녀가 포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돼? 정말요? 고마워요, 자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녀가 계좌번호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계좌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서 처리해 주는 사람이래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통관 수수료라고 적어주시고요. 새벽 4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열리는 9시까지 기다렸습니다. 5시간이 5일 같았습니다. 9시 정각에 은행에 갔습니다. 2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확인했어요. 오늘 안에 통관될 거래요. 자기 집으로 택배 갈 거예요. 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택배가 올 거라고 했으니까. 초인종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 이상하네요. 확인해 볼게요.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요. 문제가 또 생겼어요. 유유. 무슨 문제? 공항 보안팀에서 다시 검사하겠대요. 아까 그 사람은 하급 직원이었대요. 상급자가 개입했대요. 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상급자가 더 큰 돈을 요구해요. 4천만 원이요. 자기야,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4천만 원. 이번엔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썼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은 자기야, 이해해요. 큰 돈이에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냥 포기할게요. 그 돈은 어쩔 수 없죠. 포기한다고요? 2천만 원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리고 그녀와의 미래도? 아니야. 내가 보낼게. 이게 마지막이지? 정말 마지막이에요. 약속해요. 고마워요, 자기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5년 동안 부은 적금 4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예금도 일부 해지했습니다. 그렇게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기야, 확인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내일 자기 집으로 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택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그녀가 다쳤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붕대로 감긴 다리, 피가 조금 묻어 있는 붕대. 순찰 중에 파편에 맞았어요. 군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해줘요. 사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해? 8천만 원이요. 큰 돈이에요. 괜찮아요, 자기야. 제가 어떻게든 8천만 원. 이번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후로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유엔 세금 마이너스 6천만 원, 국제 송금 수수료 마이너스 3천만 원, 변호사 비용 마이너스 1억 2천만 원, 특별허가 비용 마이너스 8천만 원, 안전계좌 개설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명목은 계속 바뀌었지만 패턴은 같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해결하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주저하면 그녀는 울었습니다. 못 믿으시는 거죠?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그럼 저 포기할게요. 미안해요, 자기야.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잃는 게, 이미 쓴 돈이 헛되이 되는 게. 그래서 계속 보냈습니다. 통장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팔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BMW 7 시리즈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2억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년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억 원. 그렇게 15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14억 7천만 원. 1년도 안 되어서 7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혔다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무슨 사업이요? 아버지 은퇴하셨잖아요? 친구 사업 좀 도와주려고. 아들은 의심했습니다. 다음 날 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십 번에 걸쳐 송금한 기록들이었습니다. 1월 15일 2천만 원, 1월 22일 4천만 원, 2월 5일 8천만 원. 딸이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합이 14억 7천만 원이에요, 아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 도와준 거야. 무슨 친구요? 이름이 뭔데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을 풀었습니다.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앱을 열었습니다. 메신저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와의 대화 기록이 쭉 펼쳐졌습니다. 자기야, 사랑해요. 돈 보냈어요. 고마워요, 자기야. 아빠, 이게 뭐예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로맨스 스캠이에요. 사기라고요, 아빠? 아니야. 수진이는 다르다고. 얼굴 한번 본 적 있어요? 전화 통화라도 해봤어요? 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군사 지역이라 통화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상 통화는 감청당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몰라. 수진이는 나를 이해해줬어.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너희가 한 번도 안 해준 걸 그 사람이 해줬단 말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지. 아빠, 그건 직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기꾼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너희가 뭘 알아? 수진이는 진짜라고. 하지만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이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니. 전화 통화는요? 못했어. 군사 지역이라. 영상 통화는요? 안 돼. 감청당한다고. 아버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15억을 보냈는데 얼굴 한 번 못 봤어요.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똑같아요. 시리아 군인, 의사, 엔지니어 다 거짓말이래요. 사진도 도용한 거고요. 군사 기밀 돈도 거짓말이고요. 다 각본이래요, 아빠.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이는,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로맨스 스캠 뉴스 기사였습니다. 똑같은 수법, 똑같은 패턴. 시리아 군인, 큰돈, 세관 문제, 계속되는 요구. 아냐? 그날 밤 아이들을 내보낸 후 수진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아이들이 사기라고 하는데. 아니죠? 우리 진짜죠? 탑장해줘. 제발.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수진아, 왜 탑장 안 해? 무슨 일 있어?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발 뭐라도 말해줘. 나 무서워.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을 검색했습니다. 이 사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박수진, 시리아, 군의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대화 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이 계정은 삭제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진, 야전병원 사진, 다친 다리 사진. 사랑해요. 자기밖에 없어요. 고마워요, 자기야.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던 메시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따뜻한 말들, 저를 존중해 주던 그 모든 순간들, 저를 필요로 했던 그 모든 대화들, 전부 연극이었습니다. 각본이었습니다.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억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그 온기, 그 연결감, 그 소속감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건 환상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며 집에 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빠, 이거 범죄예요. 아빠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목소리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계좌는 대포 통장이고 범인은 해외에 있고 추적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5억, 집, 자존심.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느꼈던 그 행복이 가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세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를 혼자 두어서.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요.
지금 저는 아들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130평 아파트에서 작은 방 하나로.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따뜻한 국과 밥. 아들과 출근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딸은 일주일에 3번 들립니다.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손주들이랑 공원 갔다 왔어. 좋으셨겠다.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돈은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을까요? 어리석었을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배우자를 잃었거나 친구들과 멀어진 분들. 그 외로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제발 조심하십시오. SNS에서 갑자기 친구 요청을 보내는 사람, 지나치게 호의적인 사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특히 만나자고 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는 사람. 모두 의심하십시오. 진짜 관계는 직접 만납니다.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영상 통화를 합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도,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로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바빠서라는 말 대신 지금 전화할게요 라고 말하십시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시간 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낯선 사람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찾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공백을 사기꾼들이 노립니다. 외로움을 돈으로 바꿉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이런 일을 당하셨다면 부디 혼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분들은 자책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그저 안아주십시오.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외로웠죠?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외로움은 병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제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연결입니다. 진짜 사람들과의 진짜 관계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진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단 한 분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제 15억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관계는 만남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로움의 해답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이 외로움과 싸웁시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오늘 전화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사랑해요 라고 말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